안녕하세요.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에서 강점 관점 사례 관리로 사회복지하는 그리고 우리 동네 노인 주간보 센터를 운영하는 이혜주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저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브랜드를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지 동료와 함께 만든 가랑비에서 브랜드가 탄생한다라는 제목으로 저만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우리 동네 노인 주간보 센터를 현재 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종합복지관, 그리고 저의 사례관리 배움과 실천의 토대가 된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에서 센터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아주 빛나는 순간이 될 텐데요.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라는 책에 공저자로 참여해서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저와 저희 동료들이 함께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시작인데요. 바로 학습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첫 발을 디딘 날이 바로 2003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저의 다짐이 뭐였냐면 나는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능함은 뭐냐면 첫 번째, 대상자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사자란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대상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의 어려움을 좀 더 크게 부풀려서 우리 후원 개발, 모금 많이 하시잖아요. 또 프로포잘, 이런 어떤 제안에 성공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 어, 평가 받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 때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없던 서류도 잘 만들어내는 게 이거야말로 유능함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13년 7월에 저의 이 생각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2025년 올해로 사회복사 경력 23년 차인데요. 그동안 제 실천에 큰 변화가 생긴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2013년 독일의 장애인 복지 시설 하우스할 연수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복지 시설장님들과 약 2주간 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당시 하우스할은 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직업재활 시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정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나 하우스할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유튜브에 하우스할 검색하시면 굉장히 유명한 시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요. 중증의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을 실제 제가 연수 당시에서도 뵀었습니다. 이미지로 재구성한 모습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사자분은 중증의 발달 장애를 갖고 계셨고요. 자기의 몸을 좀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독일에 가서 뵀을 때는요,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머리에 헬멧 같은 것을 이제 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타인과의 언어적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분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종사하는 선생님께서 관찰 끝에 이 당사자분이 음악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분이 저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요. 이게 CD 플레이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혹은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스스로 몸을 괴롭혔던 걸 서서히 이렇게 진정이 돼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D 플레이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문서 파쇄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증의 장애를 가진 다른 분이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종이를 넣는다라고 해요. 종이가 파쇄되도록. 그러면 이 두 분은 협력해서 바로 일을 하신 거고요. 적지만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독일에서 이렇게 두 분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마치 저는 좀 장난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저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종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두 분이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들 추후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우스 아래 직업재활 시설 프로그램 중에 그 밭을 직접 경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과일을 가지고 음료수도 만들고 뭐 와인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독일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음료들을 담을 때 이제 병에 담을 거잖아요. 그 병이 운반 중에 깨지지 않도록 이걸 이제 잘 포장해야 되는 거죠. 바로 저 파쇄된 종이가 이 병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그럼 생산에 기여하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고 또 실제 설명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순히 돌봄의 대상만 될 뿐이냐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관점이 달라지면요, 실천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실천이 달라지면 당사자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제가 실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저는 석사 과정에 도전했습니다. 다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공부해야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자의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보여졌습니다. 바로 하기불사 증망 사이불학 즉퇴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기 쉽고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사회복지사만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게 의무가 됐던, 뭐 그렇지 않던 양적인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워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실제 이것들을 어떻게 녹여내지 고민하고 실제 실천하는 것들이 속지 않고 위태로워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습이란 단어를 한자로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 배우는 학까지는 참 열심히 잘하는데 뒤에 익히다 습,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 익히다 습이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태양을 뛰어넘으려는 새 날개짓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새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봤자 물리적으로 태양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새는 매일매일 날개짓을 하는 거래요. 즉,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현장에 나의 어떤 실천으로 녹여내는 것이 진짜 학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학습을 했느냐? 바로 이 사진의 모습처럼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요. 제가 이전 직장인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에서는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4시에는 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전화도 받지 않고요. 문도 잠그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예쁜 카페에 가서 책을 들고 같이 학습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봤던 책은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 노트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보면 목차가 쭉 있잖아요. 이달에 같이 읽어야 되는 한 목차, 한 챕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럼 보통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읽고 나면 저를 포함한 5명의 동료들이 나는 어디다 밑줄을 그었는지, 어디가 인상 깊었는지 소감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작업이 중요한데요. 다음 달 스터디 데이가 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내가 여기서 배운 이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나씩 다 합니다. 물론 저도 약속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봐요. 그럼 다음 달 스터디 데이가 되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그때 약속한 거 어떻게 실천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이렇게 해보니까 당사자가 좀 달라져요. 혹은 어, 우리가 만나는 후원자분들이 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는 안성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뭔가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망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해봤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제 이렇게 뭔가 잘 된 변화에 대해서는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같이 또 실천을 해보고요. 망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위로도 합니다. 그래도 해본 게 어디야? 그러면 우리 덜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 또 방법들을 또 서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실천하고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쭉 쌓이니까, 어, 굉장히 저희가 사례 관리 실천할 때, 또 당사자를 만날 때, 또 현장을 누빌 때,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노인 주간보 센터 운영하면서도 저희 동료들과 학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모여서 저희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 요결이란 책도 받고 또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 노트 각각 6개월씩 같이 받고요. 또 주로 저희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또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책을 읽고 또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학습하는 방법은 이전의 직장과 똑같습니다. 같이 한 챕터를 읽고 나누고 그럼 내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떻게 다르게 실천해 볼까 약속하고 실제 실천하고 또 실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다시 책을 읽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지금 현재 2년째 이렇게 학습 모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저희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되나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컸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 모임,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학습 모임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도 좀 권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 올해부터 시작된 또 다른 학습 모임인데요. 제가 저희 동료들과 이렇게 학습 모임 하는 것을 안성에 있는 복지관의 선생님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네,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또 실천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학습의 모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하고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 모임, 이 학습 모임도 역시 내가 뭘 가르쳐야 되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교만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제 시야가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례 관리 관련된 책들이에요. 동료들과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책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런 책들을 같이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사례 관리 영역에 대한 어떤 마인드, 또 실천하는 방법, 또 실제 실천했을 때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나도 사례 관리 좀 제대로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책들 중에 아무거나 저는 골라도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어떤 책이 문제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 센터에서 사례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가운데 네이비색 자켓을 입은 분이 저희 센터 어르신이고요. 그리고 협력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사례 관리 여정에 또 사례 회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사례 회의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례회의 하면 실무자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어떤 책임을 어떻게 나눌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당사자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도 바로 동료와 함께하는 학습 모임에서 갖게 된 생각인데 사실 당사자가 참여한 회의는 좀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또 우리가 예상 못한, 이런 걱정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낼 수도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당사자분은 스스로가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례 관리 여정의 주인공이 되고 있구나라고 자부심을 느끼셨고요. 또한 저희도 이 당사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더 좋은 해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료들과 함께한 학습을 통해 학습으로 머물지 않고 네, 책에서만 보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렇게 실천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니까 정말 이런 어떤 다른 의미 있는 실천들이 계속해서 저희 안에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도 저희 센터에서 사례회의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르신은 이 사진은 좀 공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미지 처리했는데요. 이때도 어르신이 참여하셔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인사 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자원이 지역사회에 있는지 같이 탐색도 하셨고요. 이 자원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 이거 활용할래라고 결정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학습하고 뭔가 좀 다르게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자랑을 할까요? 네,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장기요양 기간 우수 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저희 센터가 최우수상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대단한 실천으로 저희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이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당사자 어르신들과 사례 관리 여정에 실천으로 녹여내려고 했던 그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게 또 귀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감사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괜찮은 거구나.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의 나비 효과 두 번째인데요. 바로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학습하면서 특히 사례 관리 여정 안에서 강점,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사례 관리에도 이 강점, 관점을 활용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떨까?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강점, 관점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 센터 종사자들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분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기록했고요. 그 강점을 어르신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부끄러워하기도 하시고 쑥스러워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기분 좋아하셨어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어?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고요. 그때 저희가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쓴 이 기록, 어르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요. 이렇게 모든 작품들이 모여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책을 만들 수 있었고요. 2023년 12월 1일 날 저희가 정식 출간했는데 하루 전날 저희 자체적으로 소박하게 출판 기념회를 했었고요. 그때 사전 판매에서 얻은 수익금 전부를 안성시에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한동안 어깨가 이렇게 뿜뿜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누구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동안은 누구누구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렸어요. 그때 어르신들께서 보인 반응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역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나비 효과의 세 번째 모습인데요. 또 사례 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는 우리 당사자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회 관계가 종결되어도 그 마을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어울렁더울렁 살아갈 수 있는, 즉, 공생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례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학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생 관계를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웃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우리 동네 마실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 주변에 맛집, 식당들이 있거든요. 예, 그 식당 두 곳, 그리고 작은 도서관 하나, 그리고 커피 맛집인 카페 두 곳, 또 미용실 한 곳, 이렇게 총 6개의 기관을 방문해서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사장님, 자주 올 거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어르신과 제가 이 식당에 와서, 카페에 와서, 미용실에 와서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때 사장님께 좀 부탁을 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지만 이렇게 일상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문할 텐데 혹여 우리 어르신들이 좀 돌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특히 식당을 갈 때 저와 저희 어르신이 또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할 거잖아요. 제가 먹은 건 제가 결제할게요. 우리 어르신이 드신 건 우리 사장님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자주도 아니고 분기 한 번씩 두 분이 와서 식사하는 거, 저희가 다 그냥 후원할게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후원받고 뭐 이렇게 얻어먹는 이런 게 아니라 제 건 제가 결제해서 좀 당당하게 만나고 싶었고요. 그냥 어르신 것만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사장님들이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요 장면은 우리 어르신과 또 이 어르신의 가족들이 사진을 다 오픈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마실 가기에 참여했던 어르신과 저의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옆에 어르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식당의 사장님이십니다. 어르신과 이 식당에 가서 어르신이 국수 드셨고 저는 라볶이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인사하고 요 정도로만 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르신이 갑자기 사장님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접받은 내가 너무 고마우니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어르신이 당시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기도하고 또 그 기도문을 들은 이 사장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셨냐면, 그날 장사하는데 하루 종일 좋았다라고, 기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은 이렇게 한 그릇의 국수를 대접받았지만, 그래서 이걸 돈으로, 이런 등가 교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사장님한테 기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사례 관리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공생관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제 것은 제가 결제, 또 우리 어르신이 드신 차는 또 카페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 또 기분 좋은 어르신께서 그 사장님 장사 잘 되라고 또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례 관리를 같이 학습하는 모임들,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단순히 학습 모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저희만의 뭔가 다른 실천들을 만들어 가면서 좀 신이 났습니다. 바로 또 이 정점에 되는 이 경험도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제 사회복지 경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독일 연수고 또 하나는 올해 1월 달에 일본의 요리아이라는 노인복지 시설 다녀온 것이 저한테는 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 돌봄 동기와 자유라는 책을 가지고 작년에 5개월에 걸쳐서 저희 동료들과 학습 모임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무라세 원장이 쓴 책인데, 제가 생각하는 노인 복지시설의 모습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 노인 현장에 있다. 혹은 내가 장애인 현장에 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5개월 동안 동료들과 같이 학습 모임을 하면서 제가 SNS에 이렇게 짤막하게 올렸었어요. 이 책이 너무 좋고, 나와 우리 동료들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에 너무 가보고 싶다. 우린 일본 갈 거야. 라고 이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한테 정말 이 일본 노인 시설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바로 치매 케어 학회에서 그 회장님께서 제 SNS를 보시고, 당시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예, 제 SNS를 보고, 학회에서 일본 요리아이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가겠느냐. 당신 정말 여기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진다. 라고 해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동료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본인들은 가지 못하고 저만 가는데도 그때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 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실제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동료들이 같이 경험하면서 막 흥분 상태로 예, 제가 연수 다녀온 것들을 예, 축하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소고기 무국국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소고기 무국국을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저에게 익숙한 소고기 무국국은 바로 왼쪽의 모습이에요. 맑은, 맑은 무국국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고 맛있게 먹는 소고기 무국국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대구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오른쪽처럼 소고기 무국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육개장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소고기 무국이 이렇게 원래 빨간 거 아닌가? 라고 어머님이 오히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소고기 무국은 각 지방마다 또 끓이시는 분마다 다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소고기 무국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구나. 뭘까요? 소고기 들어가죠? 무국 들어가죠? 끓이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죠. 이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아, 누가 끓이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끓이냐에 따라서 고춧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어떻게 연결했냐면, 동료와 같이 학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만의 뭔가 노하우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례관리 강의도 하고 또 개별 기관에 자문을 드리러 여러 지역 또 여러 기관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자신감 없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 우리는 사례관리 못해요. 아, 다른 기관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잘하는 기관의 내용들을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뵙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뭐 서류들을 보거나 그분들이 어떤 실천 내용들을 들으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서 왜 자신감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소고기 무국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으면 이상한 건가? 넣으면 이상한 건가? 이런 불안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 무국도 괜찮고요.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빨간 네, 소고기 무국도 괜찮으니까 내가 고춧가루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선생님들 스스로가 또는 조직 내에서 잘 결정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본인만의 해답,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로 또 본인만의 브랜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장은요, 정답과 해답이 공존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답과 해답, 뭔가 좀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정답은 옳고 그름, 틀리냐 맞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해답은 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풀해자, 이 한자를 보면 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이 풀해자 한자를 보시면 밑에 소우자가 있고 위에 칼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 한 마리씩 다 주어졌다고 생각해보고 자, 이 소를 지금부터 이 칼로 해체해보세요라고 칼자루를 다 하나씩 쥐어준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소를 해체하는 방법이 모두가 똑같겠느냐?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라고 칼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소심하게 어떤 분들은 꼬리부터, 대범하게 머리부터, 다리부터, 몸통부터 다 이 소를 해체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해체한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틀렸어?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넌 이렇게 하는구나. 다양성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동료들과 같이 학습을 하면요. 정답도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만의 해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료들과 함께하는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만의 해답이 쌓여간다면 다른 말로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또 나만의 브랜드가 쌓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노인 요양시설을 다녀오고 나서 거기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앞으로 내가 우리 동료들과 같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도대체 저 일본 시설이 어느 곳이길래 이렇게 앞으로의 꿈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궁금하시면 웰페어 이슈 2025년 1월 20일자 이해주 검색하시면 이 기사를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유리아이 다녀와서 기고문을 썼는데 이거 보시면 이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또 앞으로의 꿈으로 펼쳐나가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리아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일본 시설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 당사자 중심으로 잘 운영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저의 숙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학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또 다른 요리아이를 만들어갈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 이란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촉진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우정, 사랑, 친밀감 같은 정서적인 연결감이래요. 이런 연결감이 안정과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특히 사례관리 실천 기술로서 당사자를 만날 때 그분들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연결감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앞으로의 저의 고민과 학습 주제이고요. 또 하나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2016년에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건 아니다. 작은 기쁨에 의해서도 충분히 견뎌진다. 사람의 정서라는 게 참 묘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 작은 기쁨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의 학습의 주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이런 작은 기쁨 어떻게 만들어내지? 고민하고 실제 작은 기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또 숙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0대 50이냐, 51대 49냐, 비슷한 수치 같고 별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50대 50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 성장하고 싶어. 달라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50이고요. 그냥 이대로 편하게 있을래. 주저앉는 마음이 50입니다. 딱 반반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나만의 브랜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건 100%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51대 49. 딱 2%만 차이가 나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이 50대 50의 마음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100%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딱 2%만 이렇게 차이 나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바로 제 오늘 그 주제 내용이 가랑비, 주제 내용에 가랑비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입니다. 그 가랑비, 에이, 우산 쓸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가랑비도 한참 맞고 있으면 옷이 흠뻑 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거, 이렇게 동료들과 그냥, 어, 대단한 공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면 나의 경쟁력이 되고요. 그 경쟁력이 또 켜켜이 쌓이면 나만의 브랜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51대 49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50대 50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51대 49로 이렇게 결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